2025학년도 5월달 고등학교 3학년 생활윤리 전국연합평가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엄청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의 생각으로 보면 기존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 한 45에서 왔다 갔다 하는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진도를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존에 배웠던 문제들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윤리학을 분류하는 문제이죠.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가를 보니까요. 윤리학은 행위자가 행동이나 성품에 관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도덕 규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니까요. 적용하기 위한 도덕 규범을 만드는데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는요.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과 사회 구조 그리고 기능과 관련된 도덕적인 현상을 경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이 요거 얘기할 때 보통 실험과 관찰이라는 방법을 많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 조사해서 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사의 내용은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을 보시니까요. 올바른 도덕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 주요한 핵심 과제다. 그러면 이론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2번 도덕적 성품을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탐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탐구한다면 도덕적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거라서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술 윤리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 거지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은 아닌 거죠. 규범 윤리학은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의 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번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한다. 물론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당화하는데 주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당화 과정을 겪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메타 윤리학에 좀 더 가까운 설명이고 요걸 메타 윤리학은 핵심 과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은 이 정당화를 통해서 도덕 규범을 만드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요. 당연히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적용이라고 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도덕 관행을 관찰한 뒤에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는 아까 여기 나왔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론 규범 윤리학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하는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 갑자기 분배정의 문제가 나왔네요. 아마 첫 페이지에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볼게요.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소유물이 정의로워야 정의로운데 이게 역사적 과정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때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소유 권리가 정의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면 벌써 우리는 이 분이 노직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역사적인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 이게 역사죠.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그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 차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배타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절대적인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죠. 이게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역사적인 원리가 창조해 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이거 노직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원초적인 입장이 나왔네요. 원초적인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은 롤스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롤스인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사람들, 원초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개인들은 합리적인 개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일반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경제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선택이 될 수가 있고 그 원칙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협동, 그렇죠. 정의의 원칙은 사회협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원칙이고요. 사회적인 협동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될 수 있는 원칙이고요. 이 사회협동을 통해서 나타난 이득에 상충되는 요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게 정의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사회협동을 방해하면 안 되게끔, 그래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정의의 원칙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롤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갑을 보시면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했을 때 여기 양도가 포인트죠. 양도를 받은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양도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나 협박이나 이런 게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도 이전에 발생된 취득의 과정에서의 취득의 부정의가 발생되어서 생겨난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1번은 틀린 답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 정형적인 원리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형적인 원리는 자율적인, 비정형적인 원리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비정형,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율적인, 원리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정형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소유 권리에 대한 화살표의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소유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분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노직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형적인 원리에 반대하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비정형적인 원리를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입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 주장하시죠.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차등의 원칙이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도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원리가 공정하면 그 원리의 공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최소 수혜자가 됐든 최대 수혜자가 됐든 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서로가 협동하고 공정한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여기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까지는 맞습니다만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지는 않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라서 롤스도 틀리고 노직도 틀리죠. 두 분 다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개인의 소유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두 분 다 절차를 결과보다 강조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입니다. 신문 칼럼이고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고르시랍니다. 칼럼 내용을 보시니까요.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다문화 사회 문제입니다. 다문화를 맞이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에 이주민의 문화를 편입시키는, 자, 여기 이게 주류 문화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주류 문화라고 되어 있다면, 주류 문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 이주민의 문화는 그러면 비주류 문화가 되는 거죠. 비주류 문화가 되는다라고 하는 거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로 문화를 우열함을 구별하겠다 라고 하는 관점이 되겠죠. 동화주의가 여기 대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했더니 이 정책은 주류 문화를 이주문화보다 우월한 것, 여기 나오네요. 우월한 것으로 여겨서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 결과 이주민이 가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문화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서 통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대등하다라는 말은 문화의 우열을 구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인정하는 샐러드 볼 모델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죠. 다문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 문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인 거죠. 그래서 샐러드 볼 모델은 동아주의와 달리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샐러드 볼 모델이 동아주의 모델에 비해서 갖는 특징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사회통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 여기까지는요. 모든 그 문화 정책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그 정책들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주민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 동아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샐러드 볼 모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샐러드 볼 모델은 우월성이 아닌 평등성, 대등성을 강조하죠. 2번 주류 문화, 여기 틀렸어요. 주류 문화로 나눈다는 건 이게 이미 우열을 구분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아주의의 모델의 설명이죠. 3번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게 동아주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 이주민의 문화와 주류 문화의 차이를 없애서 단일한 문화를 추구한다. 자, 요 차이를 없앤다는 게 살짝 중의적이었는데 요 뒤에 문화의 단일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요거는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맥락이라서 동아주의의 표현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될 텐데요. 이주민의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을 해요. 그렇죠? 여기 인정을 하고 이주민의 자율적 주체로 존중한다라고 해서 우월함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샐러드 볼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문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동아주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국수대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샐러드 볼 모델이 있죠. 이거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체성, 이민자의 정체성, 색깔을 좀 다른 거 쓸까요? 네,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민자의 정체성 좀 작네요. 여기 위에 이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이주민으로 표현할게요. 예, 동아주의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국수대전 모델과 샐러드 볼 모델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열을 구분하는 거. 문화의 우열 구분과 관련해서 동아주의는 우열을 구분하고 국수대전 모델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니까 우열을 구분하지만 대등하게 본다라는 샐러드 볼 모델에서는 우열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4번입니다. 4번 다음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되어 있네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일단 인의 예지를 얘기하시고 있죠. 인의 예지를 얘기하시고 있다는 건 이 사상가는 유교 사상가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인이 들어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신다면 성선설을 주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자 아니면 맹자의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예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인과 의를 강조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른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본래 마음은 좋은 마음이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선설이구나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다면 성선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맹자 선생님이죠. 맹자 선생님. 그래서 이거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겠구나라고 보고 그 밑에 학문하는 방법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이 본래의 마음을 찾는 것 해놓고 여기 옆에 한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방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인 방심을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다,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방심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구나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을을 보겠습니다.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힌다. 본성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네요. 그러면 요거는 도가 사상의 글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덕에 따라 행동하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진인 나왔네요. 진인, 신인, 천인, 진 이렇게 나오시면 장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장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상일 겁니다. 이분은 항상 즐거운 상태, 도에 일치하니까요. 를 유지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는다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장자 선생님이 표현한 요 정신적 자유의 상태가 소요유의 상태였었죠. 요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윤리 문제였습니다. 기억입니다. 맹자는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맞죠? 사욕은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제거해서 사단을 형성해라 돼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인 사덕이 있다라고 보는 실마리로서 맹자 선생님은 단이라고 표현하죠. 단으로서 이미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선천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고 닦아서 드러나고 함양하고 보존하고 뭐 이래야 될 것이죠. 니은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그렇죠? 여기 따라야 되죠. 자연의 순리. 여러분 여기 순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순종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는데 여기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가 없지 않아요. 무질서하지 않고 체계가 있기는 한데 그 체계를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적 자유의 경지, 아까 말씀드린 소요유의 경지인 거고요.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장자 선생님의 글이 맞지요. 자, 디귿입니다. 올해 문제 중에서 이렇게 디귿 리을의 갑과 을로 나온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을 한 부분씩 물어보고 디귿 리을에서 갑을을 같이 물어보는 이런 케이스가 조금 증가될 추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고려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두 사람 모두는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인의예지의 덕을 강조하는 유교에서는 긍정할 수 있는 거지만 인의예지의 덕을 인위적이고 하덕이라고 생각하는 도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의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리을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맹자 선생님의 타고난 본성은 인의예지니까 인의예지의 도덕성이니까 맹자 선생님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장자에서의 타고난 본성은 자연스러움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실현해야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 선지는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선지였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의론을 나갈 때 정의로운 사회를 구분할 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분한다라고 롤스가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질서정연한 사회를 롤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의가 심각하고 현저하면 정의의 원칙 1원칙과 2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현저하고 심각하게 요것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정도에 따라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막 심각하거나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았다면 그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부정되는 것을 묵인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기본적 자유와 관련된 원칙은 1원칙이죠. 그러니까 1원칙을 상당히 위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을입니다. 자, 공리주의의 접근법입니다. 이분은 공리주의자입니다. 시민불복종은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수단인데요. 훌륭한 목적. 공리주의에서 훌륭한 목적은 뭐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겠죠. 최다 최행이겠죠.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공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적인 수단, 시민불복종은 여러분 불법적인 수단입니다. 을 정당화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공장식 농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도 이런 최다 최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까지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익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싱어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 의해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실게요.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는 아니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각하고 현저하게 침해된 정도에 달려 있다. 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지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은입니다.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 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자, 요걸 우리가 부정의한 법 자체를 위반하는 게 이제 직접적인 형태의 시민 불복종이라면 그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옳지 못한 정책과 제도 그 자체만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나 정책을 위반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시민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만큼 심각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디귿 갑니다.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에서 최대의 이익의 산출이 나올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당연히 싱어 선생님은 이야기하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까지가 이익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이다.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지 다수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싱어 선생님은 얘기하고 있으시고요. 롤스 선생님도 다수를 위협한다라는 폭력적인 방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실 거예요. 위협하려는 시도는 아니고요. 이제 강 강권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강력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 아니다. 강력하게 설득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위협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이고요. 강연자를 보시니까요. 사랑은 기술이랍니다. 우리 이거 책 이름이었었죠. 사랑의 기술. 책 이름이었죠. 제가 책 이름 안 쓰는데 쓸 때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출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며 이를 습득해야 돼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기술이니까요. 노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후천적인 노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노력 여기 있네요. 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아니라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요게 이제 보호인 거죠. 성장과 행복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능동적인 갈망입니다.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다른 말로 생산적 활동이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것보다 사랑할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더불어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 인간을 존중하는 거, 존중, 존경 있었었죠.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희생하거나 헌신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사랑의 대상으로서 살펴보아야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에리 프롬이죠. 프롬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배움과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아까 있어야 된다고 설명이 다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배우셔서 알고는 있지만. 2번,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양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둘 다 가능하다.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자기도 사랑할 수 있다. 양립 가능하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 아니라가 아니라 여기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됐네요. 매력에 빠지는 것 아니라고 했었죠.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4번,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써야 된다. 위에 설명에 나와 있지만 기술, 노력, 힘을 기르는 노력,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5번,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이런 거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인격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롬의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 사랑과 관련해서는 프롬과 그 다음에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윤리적인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7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쓰는 다음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필기할 때 요거 노심자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은 남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요. 몸을 쓰는 사람은 여기는 노력자가 되겠죠. 노력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의 세 가지 보배는 토지, 백성, 훌륭한 정치이지인데 만약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는 재앙을 불러오게 되니까 훌륭한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이 중요하다. 민본주의 얘기하시고 계시는 내용이다. 라고 우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맹자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을을 보겠습니다. 백성은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쓰니 하늘이 너그럽게 봐주겠지만 목민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민관.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사상가가 있으시죠?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사상가가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반드시 정약용 선생님만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백성의 피땀을 녹봉으로 받아서 쓰니까 백성의 귀함을 알고 녹봉을 받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하늘이 그의 허물을 경계함을 엄중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민관이 허물이 있게 되면 이제 엄중하게 하늘이 이제 처벌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물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목민관은 항시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지성으로 헤아려야 된다라고 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을 주장을 하고 계시죠. 애민 정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거 그래서 정약용이에요.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교사상가예요. 물론 정약용 쌤은 실학자이지만
기억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교화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탁월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심자는 아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탁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자신의 공무상 잘못을 저지르면 관대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하늘이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했었죠. 서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같이 목민관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책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십니다.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다. 관대하면 안 되죠. 백성에게 관대해야겠죠. 디귿 물론 이어서 관대하다라는 표현은 뭐 잘못을 누락한다, 봐준다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관대하다라는 겁니다. 디귿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맹자의 항산항심 나오죠? 항산항심에서 요거 항산을 마련해줘라 이거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보살피는데 실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청렴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백성의 삶을 이제 실학적인 맥락에서 뭐 경세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시죠. 리을 공직자가 사육을 탐하면 민심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맹자 선생님도 민심은 곧 하늘의 뜻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하늘의 뜻을 저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목민관 당연히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그 백성의 피땀으로 녹봉을 받는 건데 그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백성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시겠어요. 정약용 관련된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뭐 평가원은 아니지만 출제가 되는데 평가원 중심으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정약용이. 그래서 이 정약용 관련된 문제는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8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인간이 자연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해내라는 도발적인 요청을 받을 때 탈은폐, 은폐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게 탈은폐거든요.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다. 이게 탈은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드러나게 되느냐? 인간이 자연 에너지를 뭔가 자신의 이익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탈은폐가 발생을 한답니다. 현대 기술로 인해서 지구는 한낱 채탄장, 채굴해내는 그런 장으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 탈은폐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가치들이나 내용들로 평가되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채탄장이나 저장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탈은폐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이 관계 맺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도구적인 수단적인 가치만을 강조하는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구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채탄장이나 저장고와 같은 수단으로만 탈은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인간과 자연의 관계 맺는 방식의 왜곡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느 곳에든지 자신의 본질을 그러면 이제 대면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모습도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요거 우리 배우셨던 하이데거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하이데거 선생님 입장이고요. 과학기술윤리단원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은 결국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어떤 도구나 수단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이성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어떤 부분적인 기능만 하는 존재로 이렇게 소외시키고 뭔가 인간을 그 기술에 어떤 종속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윤리적인 접근, 윤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을은요, 자연의 품에는 유추조차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간에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너무 인간 중심주의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 우리 통합사회 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자연을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술과 학문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함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베이컨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부터 볼게요. 그래서 1번 갑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연과 달리 인간은 기술의 부품을 화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도 자신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라고 해야지 달리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서 자연과의 질서를 파악해 이런 방법이 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죠. 근데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어야만 인간에게 도움이 되겠죠. 4번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 맞습니다. 진리 탐구인데요. 이 진리 탐구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인식해야 된다는 여기 도구로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에 베이컨은 동의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인식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과 자연이 관계 맺는 방식의 왜곡을 일으켜서 참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지 말고 가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시겠고요. 자, 9번 문제, 토론의 핵심 쟁점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갑을 보시면 인공지능 문제가 나오네요.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성능 향상은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A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요. 데이터가 대규모로 이때 수집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뭐가 맞다라는 건지를 조금 잘 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AI 학습용 데이터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수집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됐대. 요 말에 맞다고 동의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동의한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이분은
원자작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되는 그런 것을 문제점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갑이 다시 아니래요. 뭐가 아닌 건지 봐야 되겠죠. AI 학습용 데이터는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으로 구성된 공공재래요. 공공재. AI 학습용 데이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한다면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제한이 되어서 AI 기술이 지체되고 산업은 위축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공공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 아닙니다의 핵심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여기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을은 동의하고 갑은 공공재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려우면 제가 저번에 3월 모의고사 봤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갑과 을로 이렇게 놓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OX를 찾으시면 돼요. OX를 찾아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토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서 위의 글과 가장 연관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히 가불경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SF에 해당하는 내용과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사회계약 얘기가 나오네요. 사회계약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자인 살인자는 조국의 반역자이자 공공의 적으로서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된다. 국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사형제와 국가로부터의 영구 추방이 가능한데 그 근거는 계약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루소 선생님의 교정적 정의의 입장이 되시겠죠. 을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범죄 억제라는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범죄 억제라는 예방주의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리주의적인 입장, 예방주의적인 입장이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형은 굉장히 큰 인상을 줘요. 강력한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막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오바다. 종신노역형이 충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사형에 반대하시는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죠.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시겠다. 자, 병을 보겠습니다. 형벌은 오직 보복법 얘기 나왔네요. 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대요. 보복하는 건 뭐 여러 사람이 보복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기준이다.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칸트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결정되어야 하며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이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거죠. 동종성은 없어서 시민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살인자라고 하는 생명을 박탈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라고 보고 계시는 칸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칸트, 베카리아, 루소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간과한다 앞에서 끊고 보셔야 되죠.
A입니다.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범죄다. 계약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루소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이면서 계약론자이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공공의 이익 증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공공의 이익 정도에 비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할 거라서 간과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B하고 E네요. 그러면 베카리아와 칸트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칸트가 틀렸어요. 칸트는 반드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칸트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C 보겠습니다. 칸트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정의 실현 요거 괜찮습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않을 수 있어? 요거 안 되죠. 칸트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범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D를 보겠습니다. 베카리아에 대한 설명이 맞으셔야 되고 칸트가 간과해야 됩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사형이죠.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어요. 그렇죠. 사회형은 내가 생명권 양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우리 예지체적 인격이 원초적으로 동의하는 계약에 사형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분이죠. 그래서 간과한다가 맞는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칸트는 예지체적 인격체가 원초적으로 동의한 사회계약인 거지 현상체인 존재인 범죄자나 살인자가 동의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5번 F입니다. 루소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될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로 영원히 국가에서 추방되니까 이걸 상실할 수 있는 사형이나 추방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도 마찬가지죠. 칸트도 동의하죠. 사형을 집행받으면 사형밖에 없잖아요. 살인자는. 그러면 사형을 집행받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시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민적인 인격은 상실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3단 노법 문제가 나왔네요. 가해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동물 실험 문제 나왔네요.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동물 실험 찬성에 대한 관점을 3단 노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동물 실험 반대가 들어가면 되겠죠?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보기에 동물 실험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쭉 따져보면 3번밖에 반대하는 게 없어요. 일반화해서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 동물 실험에서 괜찮았어도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인간에게 적당하게 동물 실험이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다 동물 실험 찬성입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돼? 그럼 동물 실험 해야 되잖아요. 인체 실험에 유발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어? 그러면 동물 실험 해야 되잖아요. 인간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그럼 해야죠. 인간에게 이로우니까. 인간에게 안전한 대안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동물 실험 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동물 실험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이지만 3번만 반대하는 근거라서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복잡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를 주어보 A라고 보고 A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 허용되어야 한다를 B라고 봤을 때 여기 B가 반복되고 그리고 여기 동물 실험은 이 주어로서 C가 나올 때 여기 소전제에 C 플러스 A가 들어가서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찬성의 입장,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찬성의 입장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을 찾는 거였다 라는 거니까 3번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이상적 담화 상황, 담화 상황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담론윤리 상황입니다.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원하는 뒤에도 있는데요.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하자. 우리가 모두 합의하는 여기 모두가 합의하는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강제 없이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을 통해서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만 주관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자신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뭐가 도움이 될 건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요거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극복을 하고 합리적인 논증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의 신념, 다른 말로 아까 보편적인 합의라고 했었죠. 요런 것들에 도달하게 되고요. 요런 걸 이분은 상호 주관성,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관성,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게 보편성인데 이걸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관적인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합의된 결과는 절대적 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합의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잠정적인 합의로서 재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의 담론윤리에서 우리가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자, 1번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해야 된다? 아니에요.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는 사람은 담론의 참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담론의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뭐가 좋은 주장이고 뭐가 나쁜 주장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라면서 이렇게 강제나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황이 나타나야 이상적 담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상적 당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도 재논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재논의가 가능합니다. 4번 담론의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이 타당성을 지닌다라고 했는데요. 규범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다. 5번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가 배제될 때가 아니라 주관적 견해들을 모아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를 결정하는 거지 주관적 견해를 아예 빼버리자가 아니에요. 빼버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 여러분, 쾌락 얘기가 나오는데 종류가 나눠졌어요. 우리가 윤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피쿠로스이거나 아니면
밀일 거다. 종류가 나눠져 있다. 그러면 밀일 거다인데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요런 식의 관점은 아마 밀일 거다라고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볼게요. 다른 쾌락들에 비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공리의 원리, 그렇죠.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공리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라고 해서 쾌락에는 질만 있는 게 아니고,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질적인 차이를 통해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측정할 때 수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질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보통 이쪽 저쪽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쾌락의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 상황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무의식에 따라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칸트. 쾌락과 기부로 인한 쾌락의 질을 비교해라. 쾌락의 질을 비교해라. 이거는 밀. 기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고려하지 마라. 왜요? 이 공리주의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되니까 고려하지 말고 틀렸죠. 4번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공동체의 관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인데 그 전체의 이익은 합산한 거죠. 그래서 아닌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집 방문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양도 보지만 질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적으로만 계산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14번입니다. 가브리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음악을 비난하는 것은 음악을 비난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줄여서 우리가 비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을 싫어한다.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래요. 그렇단 얘기는 악기의 소리가 뭐 하기는 하냐면 즐겁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즐겁기는 하지만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요.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여기서 해는 이익의 반대예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비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네요. 이거 묵자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은요. 예의는 예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합니다. 음악도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어요. 음악 즐거운데 이걸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와 음악은 형식적인 면에서 유사하죠.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단 얘기는 성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니까 원래의 성정이 좋지 않다라는 성악설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요거 순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임금은 백성들의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의와 음악을 만드셨죠. 후천적으로 만드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예의와 음악이 나쁘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화목하지 않고 화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음악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고 화목하게 이끌어주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다라고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목자는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롭니 안 이롭니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니은 순자는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된다. 아니죠. 예의도 맞고 음악도 맞아서 아니니 틀렸습니다. 디귿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죠. 두 사람 모두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묵자 선생님은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순자는 백성에게 즐거움만 주게 되는 음악은 백성을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화목하게 만들고 조화와 어떤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음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을,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묵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과 음악을 즐기는 고위 관료들과 화합의 혼란이 발생될 수 있고요. 순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 자체가 나쁜 음악이면 백성들의 화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글리얼 3번이 정답, 아니 4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15번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15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던 선지이지 않았을까,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지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이런 것 등을 가지면 그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거 레건입니다. 레건. 의무론을 계승해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삶의 주체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을을 보시면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여기 유기체는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의 고유의 목적,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평등하답니다. 누가 귀하고 누가 안 귀하고가 아니래요. 그래서 모든 유기체까지 평등하대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테일러죠. 그래서 이게 거의 고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지금 생윤에서는 굳어져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나오시면 레건이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나오시면 테일러다라고 거의 고정이 되어 있죠. 병을 보겠습니다.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입니다. 평범, 다른 말로 평등이라는 말로도 나옵니다. 대지윤리가 나오네요. 대지윤리가 나오니까 이거 레오폴드 인류가 동료 구성원입니다. 평등해요. 생명 공동체 자체, 그리고 생태계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체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오폴드이네요. 자, 그러면 레오폴드, 테일러, 레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 여러분,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개체는요, 인간 이외에 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도덕적으로 능력이 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동물, 식물, 무생물은 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에요. 개체도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레건 진이죠. 동물이 진이니까요. 테일러 진이죠. 테일러는 식물까지 진이니까요. 레오폴드 진이죠. 무생물까지 도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모든이 들어갔어요. 모든이 들어갔다면 여기 모든입니다. 여기 모든이에요. 그러면 레거는 안 돼요. 동물까지만 되니까 안 되죠.
동물만 되니까 여기까지만. 안 되죠. 모든 개체가 안 돼요. 테일러 안 됩니다. 식물까지만 되니까요. 식물까지만. 무생물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무생물을 포함한 레오폴드만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됩니다. 모든 개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 갑니다.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앞에 있는 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닌데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정말 그냥 쉽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냐로 그냥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생태계에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이 있는데 이게 인간의 개입이 정당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일부기는 하지만 동물까지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되고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레건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식물과 무생물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마찬가지 테일러도 여기까지 이렇게 보신다면 식물까지는 좀 안 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예, 뭐 앞에 안정성 이거에 있으니까 안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무생물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 안 해도 뭐 이론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본다면 그리고 심지어 레오폴드도 이게 그 생태계의 안전성, 온전성,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야 될 의무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지요.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상가들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거고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이라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되지만 이 목적은 뭐 추구할 수도 있고 안 추구할 수도 있는 거라서 레건 입장에서 삶의 주체를 위해서 생태계 안정성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닌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선생님이 생각해 본다면 테일러의 생태계의 불간섭의 원리 때문에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테일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생태계에 있지만 그 밖에 이제 우선성의 원리가 또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또 개입할 수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테일러 때문에 나온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요걸 빼고 생각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네요. A, B 다 안 되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인데 디귿 생태계 그 자체는 전체입니다. 여기 전체이기 때문에 무생물까지 포함한 개체가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시면 레건이랑 테일러까지는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맞고 전체주의인 레오폴드는 안 되죠. 전체주의니까 전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C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냐? 아까 제가 니은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냐? 아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의 공통점인 D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대해야 된다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대할 수도 있고, 대지라고 하는 것을 테일러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생물이기 때문에 무생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까지만 내재적 가치를 지니니까. 레건도 마찬가지죠.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까지만 내적 가치를 지니니까 나머지 존재들은 수단적인 가치로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입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질서정연한 사회, 고통받는 사회에 요 얘기가 나오시면 롤스라고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롤스에서의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사회에서 사회 체제가 변동되어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이 롤스 해외 원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을은요,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을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요 얘기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싱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손익을 계산해가지고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조의 목적을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 이렇게 공리주의의 목적을 두고 한다. 보기를 볼게요. 자, 롤스는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 간의 부를 재분배해야 되느냐? 롤스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미 부는 결과이고요. 국가 간의 부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분배해야 되는 걸 원조의 목표에 넣지 않고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니은, 싱어는 인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목적 자체가 요거예요. 공리 증진. 그러면 요걸 위해서 어디를 먼저 원조를 해야 될지 손익을 계산해 보아서 정할 수 있죠. 그럼 요거 가능합니다. 공리가 증진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디귿,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풍요로운 국가라고 해도 절대 빈곤층을 도와서 공리가 증진된다면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리을,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죠. 롤스의 경우에는 롤스의 경우에는 원조 중단 시점이 아예 딱 정해져 있죠.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가 되었다면 빈곤하더라도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게 좋겠죠. 싱어의 입장에서는 빈곤국을 도와야 되기는 하지만 아까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빈곤국을 도왔을 때 최대와 최대 행복이 산출되지 않는다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지요. 그래서 최대와 최대 행복의 근거를 두고 원조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을 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의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해서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골라라. 갑을 보시면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겁니다. 다 이성이 찾아냅니다. 이성은 가혹한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가혹하네요.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적절한 평화들의 규약을 시사를 합니다. 이성이 찾아내는 거죠. 이 적절한 평화의 규약이 이제 자연법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상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인격체인 리바이어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다. 이러면 홉스죠. 예. 가혹한 자연 상태,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리바이어던 나오면 홉스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누구도 자신의 재산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재산이 있다는 거네요. 타인의 재산. 그러면 이거 사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자연 상태에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생명, 자유, 사적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시민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사회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로크이죠. 로크입니다. 그래서 홉스와 로크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중요한데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느냐? 홉스는 맞습니다. 홉스는 만물 취득권, 만물 취득권을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크는 소유자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권을 갖고 있겠지만 여기 개인의 소유권이 발생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만물에 대해서라고 돼 있으니까 타인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유권이 발생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니은, 통치자의 국가 권력 독점은 사회계약 목적에 부합하는가? 홉스는 절대 권력에 인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맞죠? 근데 로크는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 이권 분립을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갑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의하냐? 자연 상태에서는요.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 보존과 생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이건 나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고요. 리을.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아니에요. 자연법 집행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라 대리자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신탁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집행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생겨나면 죽지 않는 것은 없대요. 중생 나왔으면 불교겠구나. 찾을 수 있겠고요. 윤에 나오네요. 하여 받은 몸에는 온기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해서 오온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죠. 이걸 나누어져 흩어지게 되면 죽음이라고 한다. 불교네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너무 많이 보셨죠? 이거 에피쿠로스의 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흩어져서 우리는 죽음을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죠. 1번, 불교에서 중생은 해탈하더라도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해탈하시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번,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으면 불멸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야 된다. 집착을 끊어내는 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네. 집착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유발되니까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죽음은 고통을 유발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과 쾌락을 유발하거나 제거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4번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까지는 맞는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왜? 느끼지 못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죠. 5번 죽음 이후의 삶에 의해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불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죠. 내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네요.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직접적 폭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갈퉁 선생님이시죠. 우리가 배우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퉁 선생님이시고요. 문화, 구조, 그리고 직접적 폭력이 폭력의 세 꼭지점이고 폭력이 폭력을 낳을 수 있고 서로는 서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모든 폭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라지고 평화의 수단을 통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막 그냥 자기 법 없이도 막 이렇게 살게 만들면 안 되고 국가 간의 제약이라고 하는 국제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국제법이 있어야 된다. 영구평화. 영구평화 얘기 나오시면 칸트입니다. 칸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국내적으로는 공화정 체제여야 되고요. 평화연맹을 추구하는 국제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갈퉁은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서의 평화가 이분의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폭력은 폭력을 낳기 때문에 그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봐요. 2번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아까 한다. 서로는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칸트 타국이 정치 체제의 변화를 위해 폭력적인 개입 안 됩니다. 이거 타국의 주권에 간섭하는 거 내정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내정 간섭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 게 예비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의 합병을 통한 세계공화국의 건설이다. 세계공화국 합병 다 싫어합니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으셔요.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평화연맹의 목표는 영구 평화입니다. 5번 모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마련된다. 그렇죠. 이게 칸트한테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 조건은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끝나야 영구 평화 실현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다는 거니까 진정한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모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갈퉁도 동의할 내용이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한대요. 종교적인 인간, 비종교적인 인간 이게 나오시네요. 엘리아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은 이 세계에 초월하는 존재인 신이 이 세계 안에서 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고요.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원을 이 초월자인 신으로 성스러운 존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종교적인 인간은 그걸 모두 거부하면서 실제의 상대성, 각각은 각각 존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하지만
비종교적인 인간도 종교적인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종교적인 인간으로서의 뭐 새해 맞이라든지 생명의 탄생을 기리는 종교적인 의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엘리아드는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간의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시죠. 1번. 종교적인 인간은 신을 세계의 창조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한 존재로 초월자로 보고 있으십니다. 2번. 비종교적인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인 존재인 신으로부터 도출한다라고 하지 않죠. 모든 초월적인 것을 거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종교적인 인간은 자연물을 절대적인 실제가 드러나는 매개로 본다. 그렇죠. 절대적인 실제가 신인데 신이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현현, 성현이라고 부르죠.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물을 우리가 성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성수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4번. 종교적인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조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종교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번. 종교적인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종교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종교적인 의례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종교적인 의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6월 모평 때 더 좋은 성적 맞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